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9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아주 잘 사는 집 한 달 건강보험료 몇만 원 정도 올리려다가 반발이 두려우니까 극빈층 14가구에게 고통을 계속 강요키로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개편을 백지화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건보 개편 기획단 전체 회의를 돌연 연기했고 지난 1년 7개월 동안 준비해온 개혁 작업을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건보료 체계 개편안은 송파 세모녀처럼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이는 대신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게 골자였습니다. 건보료 개선 기획단의 시뮬레이션 결과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가 오르는 대상은 임금 외에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 등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상위 1.5%에서 최대 6% 정도였습니다. 국민 대다수인 약 70%는 보험료가 그대로였고 27%에 달하는 저소득층 602만 가구는 보험료가 인하될 예정이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파문에 놀란 청와대와 정부가 소득 상위 6%의 반발을 우려한 데다 최근 3주째 연속해서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에 놀라서 백기를 든 걸로 보입니다. 제가 4천여만 원의 공무원 연금 소득에 서울 강남에 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퇴임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밀린 공과금 남기고 세상을 등진 송파소 세 모녀는 매달 5만 140원을 내야 했는데 말이죠. 지난해 11월 퇴임한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전 이사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일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건보공단 전 이사장이 오죽하면 자기 집 가계부를 들춰가면서까지 개혁을 촉구했건만 상위 6% 가진 자들의 반발이 무서워 전체 국민 27%인 송파 세무녀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부자 복지라는 한간의 비판,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현 박근혜 정권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5시 36분 됐습니다. 1월 29일. 어느덧 1월, 한 해의 첫 달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군요. 네,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개혁의 백지화 관련해서는 조금 후에 진행될 이강윤의 뉴스 행과 간에서 좀 더 소상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송명훈 씨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은폐를 지시했던 혐의로 재판에 붙여졌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결국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군요. 네, 대법원 2부 신용철 대법관은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 사건을 축소 은폐 지시했고, 언론 인터뷰를 했던 김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심을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국가정보원 직원 노트북 분석 과정을 제한하고 언론 브리핑을 이루어졌던 것도 특정 후보자를 반대 또는 지지하라는 의도로 피고인이 지시한 것에 대한 여부 전체를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는데요. 이로써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완벽한 법정 면죄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번 판결로 인해 가지고 후폭풍을 맞게 되는 게 현재 수사 외압에 대한 증언을 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그러니까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네. 지난해 7월에 이제 모해 위증, 그러니까 김 전 청장을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이 돼 있었는데요. 네, 그게 모해 위증이죠. 법률 네네. 논문들이 참 어려워서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날 판결로 이제 법안이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어긋난다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문제는 이 모해 위증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어서 이 기소 후에 이 실형이 확정되게 된다면 의원직 박탈을 당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게 될 전망이 보이고요. 더구나 이번 신영철 대법관의 이번 판결에 대한 비난, 과거의 행적, 그리고 최근 있는 사법부에 대한 어떤 법안 결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권은희 의원 측 반응은 나왔습니까? 아직 별다른 반응은 나타내고 있지 않는데요. 현재 혐의 입증을 위해서 상대방 측, 그러니까 과거 경찰 동료들의 증언이 그쪽에서도 주된 어떤 증거 자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상당히 가열화되지 않을까. 서로 이제 자기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법정 공방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네네. 권은희 의원 측에서는 아직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네네. 네, 오전에 대법원 최종 판결 뉴스가 나왔는데 하루가 다 저물도록 조금 전에 약 2시간 전쯤에 권은희 의원이 김용판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서 참담하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었군요. 네, 반응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직 대응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응을 하기엔 너무 빠르죠 지금. 네네. 자,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에서 1심 소송 불복하고 항소를 했군요. 네, 이제 16일 날 현대차 노조가 통상임금을 상여금의 통상임금을 포함해 달라는 1심 판결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 내규에 의해서 전체 노동조합원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추정할 경우에 네. 약 5조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임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은 그 전체 노조원 8.7%인 5,700명에게만 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이 판결을 해서 지급 초경이 100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소송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대한 이 고정성, 그러니까 이게 고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임금인가에 대한 인정 여부였는데요. 그 현대차 내부에는 2달간 15일 미만을 근무한 근무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규정을 통해서 재판부는 고정적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소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노동의 대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건 부당하다 하는 논지로 이 1심 법관을 뒤집기 위해 상고를 오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그 현대차 노조원이 총 5만 1,600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왜 8.7%, 10%도 안 되는 8.7%인 5,700명에게만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처음에 나왔던 겁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그 상여금이 그러니까 두 달에 15일 미만을 근무한 미만 근무자 인정이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현대차가 만들어낸 순수한 내부 규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규정을 적용해서 그 통상임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를 시킨 거였는데 네. 이제 또 다른 쟁점으로 현대차 내규에는 통상임금의 확대로 심각한 경영위기가 초래될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수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신의 측 회사 측 규정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네. 그 법원에서는 이 규정은 근로자가 법정 수당을 소급해 지급해도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주장을 기각했거든요. 예. 이 주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 회사 사규로 인해서 지금 있는 통상임금에 대한 것을 조정한다는 1심 판결은 위반이다 하고 다시 상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도 이 판정에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군요. 현재 이번 그 판정은 국내에 있는 모든 노동계 전반에 임금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어떤 집단 행동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있을 그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계 회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대통령의 외국 순방 때 직접 이런 걸 묻기도 하고 그랬었죠, 작년에. 네, 그 GM 대우 사장이 미국 네. 순방한 박 대통령한테 이 부분에 대한 그 원만한 해결을 요구를 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오케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서 그랬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소송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일단 1심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패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직 여단장이 부하 여군을 화상과 성폭행, 성추행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마치 이를 두둔하는 듯한 그리고 문제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무슨 시스템에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가 지금 비판이 아주 쇄도하고 있죠. 일단 송영근 의원은 그 삼성 장군 출신이고요. 네. 뭐 사단장과 뭐 사관학교장, 기무사령관까지 여기만 전통 군인 출신이고 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에 이제 국방위원으로 계속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29일 날 그 군인권 개선 및 병역문화 혁신특위에서 오늘이었군요. 예, 오늘이었습니다. 그 한민구 국방장관과 질의에서 이 여군 하사를 성폭한 여단장이 40대 중반인데 네. 지난해 거의 외박을 못 나가고 가족들도 면회를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이 육해공군을 포함한 전 지휘관들이 뭐 정상적으로 외박도 못 나가고 이런 문제가 뭐 본인의 성 문제를 포함해서 네. 가정 관리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하고 지적을 했거든요. 예.
더욱더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런 장교들이 명예욕과 출세 지향적인 경향이 강해서 예. 일부러라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외박도 안 나가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의 필요와 부대의 필요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되니까 규정된 외출과 외박을 반드시 나가도록 허락해줘야 된다 하고 이 해결책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 송영근 의원은 그 하사 피해받은 여군을 그 하사 아가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언어 사용에 적절치 못한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새누리당 자체가 계속 성폭력 사건에 그 연가가 돼 있고 뭐 재발 방지 내용을 내려놓고 있지만 일단 의원들에 대한 인성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까지도 지금 야당 측에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별 소리를 살다 다 듣는군요. 네. 한 달에 한 번 외박을 못 나가니까 부하 여사병이나 뭐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무슨 기무사령관의 삼성 장군까지 했다는 사람이 겨우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전체 여군이 1만 명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1만 명 여군 안에서 그 발생하는 피해 계급을 주로 보게 되면 네. 그 하사관급 계급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교급들보다는 이런 하사관급에 대한 어떤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 지명자, 뭐 차남 그것은 일찌감치 불거진 일이고 재산 관련해서 계속 말이 많은데 특히 판교 땅 가지고는 의혹이 갈수록 커가고 있습니다.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이 후보자는 장인과 장모가 이렇게 당시 나이로 85세가 넘은 장인과 장모가 그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한 필지씩 그 2개의 필지 땅을 사들였다고 처음에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필지, 그러니까 장모에게 팔았던 땅을 원래 가지고 있던 원소유주가 네. 충청 향후의 명예회장 출신으로 이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강모 씨로 밝혀졌는데요. 예.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2006년 6월 29일 날 그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 이 후보자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이 후보자와 함께 현장에 가서 그 땅을 직접 둘러보고 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년 1개월 후에 그 장모에게 특별한 개발이 시작되자마자 특별한 이유 없이 되팔았다고 지금 증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처음에 이 땅 매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 후보자의 증언은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난 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청문회 이거 뭐 순탄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오늘 또 하나 경향신문에 보도가 된 게 도곡동 타워팰리스 관련한 탈세 의혹이 보도가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에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내세웠는데 현재 보도 자료를 그대로 보면 2003년 1월에 타워팰리스를 11억 7,980만 원, 약 12억 원에 구입을 했다가 9개월 만에 16억 4천만 원을 주고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시세 차익이 4억 원 이상 나는 단기간에 어떤 투기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수상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 후보자는 이 당시에 다운 계약서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를 6억 원 정도로 낮춰서 신고를 해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은 지역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급하게 그걸 팔게 됐고, 네. 6억 원으로 보도가 나간 것은 잔금을 뺀 상태에서 중도금까지만 지급한 상태에서 관보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해명 아닌 해명을 해명이라고 내놓는 이완구 씨 참 대단하군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동산 의혹이 앞전번에,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타워팰리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있는 빌라로 옮겨간 과정들 전체가 한번
다시 검증대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네요. 네, 타워 팰리스에서 멀리 간 게 아니죠. 그 바로 네네. 앞에 있는 대리 마크로빌 타운과 그리 옮겼죠. 거기가 네. 더 비싸고 뭐 새로 뜨는 곳이라고 해서. 그나저나 청와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은 했는지, 그래서 알고도 임명을 한 건지, 아니면 또 슬렁슬렁 검증하다가 아예 모르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지적하니까 뒷머리 극적이면서 뭐 어쨌다고 하는 건 아니지. 어느 쪽이었건 간에 아무튼 답답하고 할 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별다른 다른 해명을 내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완구 후보자 측이 말이죠. 그 대신 오늘 이완구 후보는 그 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 아들의 그 엑스레이를 직접 찍고 공개 검증을 실시를 했는데요. 무릎 전방인대 파열을 실제로 확인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집중적으로 그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이목을 그쪽으로 끌어모으는 듯한 어떤 그런 양상을 오늘 같은 날 보여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 브리핑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명훈 씨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들어온 것들 단신성. 평소에는 이것도 큰 뉴스인데 하도 뉴스가 폭주하니까 단신처럼 제가 짤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던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이 체포됐습니다.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중형입니다. 청와대 폭파 협박 피해자였죠. 정 의와 국회의장의 최근까지의 보좌진의 아들 강모 씨에 대해서 검경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신 이상 일부 그런 주장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처벌을 면제해 줄 정도는 아니다. 그만큼 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친박의 상징 홍문종과 탈박의 상징 유승민의 출사표. 둘은 새누리당에서 각각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로 출마하는데 같은 듯 다른 듯 두 사람의 이야기. 먼저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어야 한다. 더욱이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근심과 우려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이 정부가 성공해야 공동운명체인 우리 당도 성공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아직도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 새누리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과 공동 운명체인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안타깝게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위반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누구도 내년 총선 승리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성공도 2017년 대선 승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당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남 탓할 게 뭐 있나? 우리는 스스로 내 탓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잘못을 돌리기 이전에 나를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도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뼈아픈 자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라지는 지점. 새누리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당이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시면 저는 당을 정치의 중심에,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어리더를 강조한 홍문종. 저는 새누리당과 우리가 만든 박근혜 정부의 치어리더임을 자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새누리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한 홍문종. 그때는 뭐라고 했을까? 한 표는 여러분 좋아하는 분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지구당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분에 주세요. 아니면 특별히 끌리는 사람 있으면 주세요. 그러나 한 표는 대통령을 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표를 저에게 달라고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더라? 친박계 주자 중 서청원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에게 당권을 내줬고 홍문종 의원은 낙선의 고배를 들었습니다. 네, 5시 57분 돼갑니다. 58분이 되어가는군요. 오늘 또 조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최근 뭐 사단장, 여단장급 다 지금 별들이죠. 이런 별도 있나 싶은데 부하, 뭐 성추행, 성폭행 관련한 얘기 좀 짚겠습니다. 그런데 임 소장 일정하고 저희 시간하고가 조금 맞질 않아서 평소보다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게시판을 조금 보다가 바로 인터뷰 연결하고 그 다음 계속 진행하죠. 평소처럼. 이게 가끔 세로 고침이 늦거나 다인 아부지 1 다인 아부지 1님이군요. 1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누나라는 맨날 정부가 사고를 친다. 예, 그냥 자잘한 사고가 아니고 이건 명백한 사건입니다. 사건. 그래서 더 암담하고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하는데 견제 세력은 아직 좀 성에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기일전하기를 바랍니다. 소리엘님께서는 새누리가 온갖 불법을 악랄하게 해놓고선 내년 총선 때 되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또 바꾸겠다 이렇게 공갈치면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겠느냐. 네. 다름과 닮음님, 오늘로 4일, 나흘째 이 말이겠죠. 찌라시라는 닉네임의 송명훈 씨 뉴스브리핑이 차츰 좋아지고 있다. 이강윤 평론가님의 너그러운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건 저도 느끼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이 외에도 며칠간 이것 때문에 뭐 여기가 좀 어수선한데요. 결코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고 맹목적인 그런 댓글도 보여서 제가 진행자로서 한 말씀 드리죠.
본인의 특성을 발휘하지 말라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대로 하는 거 좋습니다. 다만 이슈 분석이 아니니까, 논평이 아니니까, 뉴스 브리핑이니까 뉴스 브리핑답게 일단 뉴스와 사안의 팩트를 정확히 전달한 후에 본인의 코멘트를 얻는 것이 순서이자 맞습니다. 또 하나, 첫날 아주 경악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건 방송사고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아찔했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이라 도저히 수단이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전병원 의원님께서는 뭐라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왔습니다. 송명훈 씨로부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무슨 청와대 비서실 내부 자체 단합대회 방송도 아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이 주최하는 동작구 무슨 조기축구 방송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가 어디서 뭘 하다 왔건 간에 이곳이 최소한의 방송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이미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방송 중이지만 그런 식의 표현은 하지 말라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정이죠. 그럼 만약 사전 녹음이었다면 그럴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만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생방송 중에 정정토록 한 것이고요. 송명훈 씨가 뉴스 브리핑을 맡게 된 과정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26일인가요? 방송 시작 4분 전에야 PD로부터 이런 사람이 맡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와 코너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단 조금의 기회도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나흘째인데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저와 수차에 걸쳐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당부했고 본인도 충분히 숙지하고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시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브리핑은 일단 브리핑이 먼저입니다. 7시간 행방묘연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는 장군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7억 원대 뇌물을 받았고 이완구 총리 지명자는 차남의 병역 문제로 난리고 대통령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진실정의 님께서는 탄핵하자 소리나는 대로 써주신 것 같네요.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쇠태우리님,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국회 청문회 주시하겠다. 충청도에 대한 표심과 동료 의원에 대한 동업자 정신으로 설렁설렁 넘어가면 야당 역시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는 듯한 지지율 다시 토막 날이라는 거 명심하라. 네, 당연히 하실 꾸지람이자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마리님, 이 정도는 그냥 읽어도 되겠죠. 역시 똥별들 수준은 똥별이 잘 아는 법이다. 기무사령관 했다는 자가 이런 수준이니까 똥별 수준 진짜 얼마나 심각할지 끔찍하다. 40대 군인이 한 달에 외박 좀 못 나갔다고 부하 여사관을 이렇게 못된 짓 하려고 하면 그것을 두둔하려고 한다면 혈기왕성한 20대 장병들은 저런 짓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반문해 주셨습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필요 없이 어디 토 달 데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시네요. 송영권 의원이 이랬죠. 그 해당 여단장 외박을 거의 안 나가서 성적 문제가 발생했다. 참. 야, 어떻게 다른 데도 아니고 이 술자리에서도 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것도 삼성장군 출신이 버젓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 계열 잘 보여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하려는 고위 장성들 평균 의식 수준입니다.
한두 개, 하나 정도만 더 보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석양의 건맨님, 건보료 등 1년 7개월가량 준비해온 개혁 작업을 송두리째 뒤엎은 현 정권의 앞날에 날벼락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들지 않을까 싶다. 이러면서 부당함, 이번 조치, 보건복지부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조정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의 부당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견해들 주셨는데 30분대 후반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도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춰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자정, 팟캐스트의 파라다이스가 열린다. 화요일 0시 기생충의 신비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준호, 정혜진의 기생충 펀팩트. 수요일 0시 고양이와 사람의 알콩달콩한 밀당. 한쌤의 야옹스럽게. 목요일 0시 군산의 모든 것 거칠고 시원하게 확 까드립니다. 화라 안돼. 금요일 0시 여성 기혼자들의 영원한 딜레마. 시월드 탈출 프로젝트. 김사한, 김남은의 언더 더 씨. 토요일 0시 최욱의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금요일 밤 12시 루저 갱생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0시, 재미와 유익, 감동의 한 보따리. 잊지 마세요. 국민라디오 채널 고정입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뉴스.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네, 6시 8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터지네요. 작년인가는 현직 사단장이 또 못된 짓을 했더니 이번에는 뭐 사단장이나 비슷한 지휘관일 텐데 대령, 네네. 여단장이면 대령이죠. 네, 여단장 준장일 수도 있고 대령일 수도 있나요? 수도 있고 대령일 수도 있고요. 사단장도 뭐 준장일 수도 있고 소장일 수도 있고. 예. 소장이라고 무조건 사단장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별 하나지만 사단장을 맡을 수도 있고. 네, 여기 11사단의 뭐 후방 부대들은 이렇게 사단장이 소장일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군대를 못 가서 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군을 못 갔기 때문에 이런 거 인터뷰하려면 좀 찔리고 아니요, 뭐 찔릴 필요 없고요. 국방부에 내고 계시고 다. 네. 그리고 뭐 그 병역의 의무라는 것이 공익도 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성은 그렇죠. 장애인은 국방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군이 이제 자기들 제대로 나기 위한 쌓기 위한 어떤 그거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 절대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정치하시는 386 세대들 이분들이 다 뭐 노동법으로다가 뭐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나 국가보안법 그런 걸로 징역 갔다 오셔가지고요. 그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다무세요. 자기 검열이거든요. 네네. 본래 인터뷰 의제는 아니었는데 네네네. 평소에 뭐랄까 제 생각에 막혔던 일부분을 후련하게 깨주셔서 그리고
군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네. 제가 뭐 군대를 안 가려고 빼거나 뭐 돈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나라법에 의해서 못 갔습니다. 예, 뭐 그러기 때문에 예. 누구처럼 이렇게 돈 많고 이래가지고는 백 쓰고 해가지고 병역 비리로 안 갈 것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네, 말씀 이제 시작하죠. 네네네. 그 여단장의 부하 여군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 관련해서 이거 일단 사실관계나 이런 일들 일단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 문제는요. 그 작년 17사단장이 그 하사를 성추행해서 긴급 체포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일선 그 사단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작년이 처음이었고요. 이번에도 그 여단장 계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도 건군 사상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안팎으로 충격이 가장 크고요. 무엇보다도 이 여단장이 임모 대령인데요. 이 임모 대령은 소령 시절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부관을 지냈습니다. 육사 47기로 청와대 안보실에도 근무했던 아주 잘 나가는 군대 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체포된 것에 대해서 군 내부에서는 상당히 그 동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선에서는 뭐 그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육사 출신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엮어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지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쳐야 되는 게 법치주의에 맞는 것이죠. 네. 그게 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선은 이렇습니다. 지휘관계에서요. 이 여군 같은 경우에 특히 하사 같은 경우에는요. 장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군인이 뭐 여군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장교냐 부사관이냐인데 특히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중사쯤 되면 장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에 합격을 해야지만이 군에서 계속 뭐 상사도 되고 원사도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 안정성이 유지되는데 당기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죠. 특히 여군 같은 경우에 그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게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군인 공무원 처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평점을 지고 있는 지휘관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적 괴롭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결제 마트로 왔는데 손을 한번 쓱 잡는다든지 뭐 차 한잔 하고 가. 아유 차는 여자랑 마셔야지 제 맛이야. 차 좀 한번 타봐. 여자가 타야지 차는 제 맛이야. 이런 것들이 다 성희롱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그런 부사관이 취소하십시오. 그 성희롱입니다. 문제 제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인사 평점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견뎌야지만이 마치 강한 여군인처럼 그냥 또 강요되는 지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문제도 그런 식으로 불거졌는데요. 문제는 이번 사건은 다른 남군 소령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했다가 그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 여군이 나 말고도 다른 피해자도 있다. 그 다른 피해자는 여단장이 성폭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거진 알려진 거다 이 말이죠. 내사에 들어갔고 내사를 상당히 잘 헌병대가 해서 거의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에도 사단장도 있었고 이런 걸로 봐서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 일탈이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구조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제대로 항변할 수도 없고 생사여탈권을 상관에게 다 맡기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결책이 없습니까? 해결책 있죠. 일단은 외부적인 감시 기구들을 참여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2006년도, 7년도 그 서울구치소에서 여성재소자를 성추행해서 여성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 그 교정시민 옴부즈만 제도하고요. 성폭력 모니터단을 외부에다가 의뢰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도 당시 교정시민 옴부즈만 했는데요. 그 당시 그렇게 위촉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구금 시설을 들어갈 수 있는 출입증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군부대는 하나의 위병소만 통과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교정시설은 3중의 문을 통과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을 다 통과할 수 있는 출입증을 줍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재소자를 만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우리 국방부도 여성단체들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이런 기관의 전문가들에게 모니터단을 제안하고 그분들에게 상시 부대 출입해서 여군들하고 면담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은 이런 성폭력은 앞으로 근절될 가능성도 높죠. 왜냐하면은 그게 무서워서 여군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그 아울러 군사법 기능에 좀 어떤 보강도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민간에서는 성범죄 전담 수사관 제도나 검사 제도나 재판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중심주의 관철이 안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육사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성추행 가해자와 성추행 피해자는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데 아무런 차폐 없이 대질신문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반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수사 경과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수사 경과, 형사, 수사, 교통, 뭐 여청계 이런 데에서 수사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밥만 먹고 수사만 하기 때문에 한 20년, 25년, 30년 베테랑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잘 하는데 헌병대는 사단에 가보면 수사과장하고 수사관 한두 명 정도 있어요. 이분들이 사건도 별로 없고 그런 직무 연수도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권 침해를 할 여지가 크죠. 그러면 검찰관도 그게 잘못된 거를 지휘를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검사가 경찰을 지휘 못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는 검찰관이 헌병대를 지휘 못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관은 사법연수원 갓 졸업해가지고는 군 복무를 대신해서 장교로 가는 거거든요. 법무장교로. 그러니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사단장이 임명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을 사단장이 임명할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그 사법부의 독자적인 활동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지난번 병문회 혁신위원회 과제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관 제도나 향후에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회가 빨리 뜯어 고쳐야 되겠군요. 그렇죠. 국회 군인권 개선 병역문화 혁신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많이 논의될 건데요. 4월까지 이제 이 특위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안도 나오고 개별 입법한 법안도 나오고 국방부 법안도 나올 테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가 입법 청원한 법안, 이 사자 구도의 어떤 그 법안들의 협상이나 칼질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병역문화 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께서 좀 이상한 발언을 좀 하셔가지고 난리가 좀 났죠. 이상한 발언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우리 임 소장님이 아주 점잖으신 분이시군요. 네, 제가 잠깐 그 얘기는 세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이번 여단장 사건의 경우에 보면 전혀 다른 어떤 남자 소령의 추문을 조사하다가 툭 불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꼼꼼히 안 하거나 했으면 덮여버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헌병대가 잘 수사를 했습니다. 네, 제 질문은 여기입니다. 지금 흔히들 60만 대군 이런 말 아직도 하나요? 네, 65만 정도 됩니다. 65만이요. 그 중에 한 10,000명 가량이 여군이라면서요? 네, 이번에 이제 올해 들어서 여군 10,000명 시대를 이제 탄생했죠. 그러면 여군이 창립된 지 65주년입니다, 올해가. 네, 65주년. 그럼 지금 공교롭게도 전체 군 숫자 중에서 한 65분의 1쯤 되는데 아주 두말할 필요가 없는 절대 소수고 지위나 승진 구조 이런 것들에서 약세일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런 통계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군 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아니 뭐 운이 좋아서 또는 네. 어떻게 잘 풀려서 알려지고 언론에 이슈화되고 그래서 사건으로 관심을 받고 이러지 못하고 아예 네. 유야무야 덮여버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더 생각이 많죠.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 혹시 갖고 데이터는요 계십니까? 없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성범죄에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이상의 범죄가 빙산의 일각으로 이렇게 빙산 그러니까 이 밑에 물 밑에 이렇게 깔아앉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더 크게 보시는 분들 10배를 더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다면 3배 또는 6배 정도로 추론하는 근거 같은 건 있나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억압되는 구조에서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 못하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비단 성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구타 가혹행위, 그리고 병영 부조리의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피해자들이 자기에게 벌어질 불이익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심지어는요. 진료권 침해 행위, 즉 아파도 아프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병사가 20%를 넘어요. 네, 전체 사병들 중에서 말이죠. 병사들 중에서. 그러면 보십시오. 자기 몸 누가 때려가지고 아픈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아픈데 아프다고 말 못하는 분위기가 20%이면은요.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는 병사들이 자기가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로 얘기 못하는 숫자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20%면요. 아까 뭐 조금 얘기하려다 제가 뒤로 좀 미룬 건데 오늘 국회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뭐 기무사령관 출신이죠. 그 사람이 여단장이 외박을 못 나가서 뭐 이런 못된 짓을 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는데 뭐 이거 역시 일부 장성 출신 의원의 넋 빠진 발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나라 장성들의 평균 의식 수준이 더군다나 잘 나갔다는 장성들의 의식 수준이 이런 정도니까 병영 문화 개선이니 뭐 인권 향상인 이런 건 아무리 외쳐본들 공념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전문가로서 우리 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뭐 원색적 비난을 가하기보다는요 구조적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찰은 여성이 10%입니다. 현재요. 그리고 여경찰은 그 경찰 총수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진급에 있어서 경찰청장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을 다 개방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고 계급이 치안 정감이죠. 큰 말똥무가 3개 이금영 씨가 그건데요. 그거 하나 더 달면 경찰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직까지 야전 사단장이나 야전 여단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임기제 장군직밖에 못합니다. 뭐 간호장교 뭐 출신으로 누가 별을 달았다 이런 얘기하면 들은 것 같은데. 간호장교는 옛날부터 이제 달았고요. 학교장이 이제 원스타니까는요. 그리고 그 전투병과에서 별을 단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전 사단장이나 야전 여단장 출신의 여군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에 있어서 여군도 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보십시오 한번 경찰에 비해서요. 직급이 장군직이 더 많습니다. 휴전선에 동부전선부터 서부전선까지 600m 한 명씩 장군이 서 있어요. 대령이 4,000명이고요. 근데 대령 중에 여성이 몇 명입니까? 거의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군의 진입 장벽이 얼마나 성차별적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침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 인사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겠네요. 예, 인사 구조도 뜯어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발언들을 하면요. 바로바로 이렇게 아웃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미군처럼. 미군은 지금 현재 20%가 넘는 여군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우리 주한 미 함대, 뭐 7함대 이런 데 보시면은요. 해병대 이런 데 보시면 막 지휘관들이 막 뭐 3스타 막 이런 분들이 다 여군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미군에서는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거의 뭐 무덤 파서 그냥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흑인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바로 아웃입니다. 미군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 한국에서도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 특히 또 지금 다문화 가정의 병사들이 1000명을 넘어섰거든요. 네.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건데 군대 내 차별을 용인하는 것들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죄하는 어떤 문화를 형성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는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뭐 병문화 특위의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하셨다면 과연 이 특위에 계속 잔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정치권이 좀 물어야 될 지점도 있고 같은 특위 위원들이 전체 네. 특위의 명예와 본인들의 업무를 위해서도 문제 삼고 위원장에게 제명을 요청하거나 뭐 이래야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뭐 그렇게 맞고요. 그리고 국방위에 이분이 더 계셔야 될지도 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에서. 예.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육군이 최근에 성군기 관련 행동 수칙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뭐 그 뒤로 지금 뭐 사단장, 여단장 줄줄이 뭐가 나오는데 육군이 네네. 만들려고 하는 행동 수칙 어느 정도 실효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전혀 실효성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 손으로 악수해라. 뭐 여군하고는 한 차를 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여군들을 이제 왕따 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나. 숫자가 안 되니까. 이러면 그 야전에서 어떤 농담이 나오냐면, 야, 나 근처에 오지 마. 오해받기 싫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적 자기결정권. 우리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냐, 침해하지 않았냐를 판단으로 성범죄 형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관계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그건 범죄인 것이죠. 그 외의 것은 다들 문제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군인들끼리 뭐 또 못 사귀게 하는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이거 거의 조선시대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나오는 행동 수칙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제가 오늘 뭐 김요한 총장한테 전화할까 말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근데 이제 뭐 자꾸 잔소리하면은 또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쓴소리는 계속 하셔야죠. 추위를 지켜보고 쓴소리도 뭐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문도 안 구하는 사람한테 제가 핸드폰 번호 안다고 해서 전화해가지고는 뭐라고 하면은 이분도 사성장군인데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자리는 그분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결정권자는 그분인데 그분의 몫인 것이죠. 제대로 정보가 전달 또는 보고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육군참모총장께서 이렇게 여단장 체포하라고 한 것은 잘한 겁니다. 다만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거버넌스를 좀 해야죠. 협치 같은 것들을. 전문가들은 꾸준히 많이 있고 그것을 연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면 그분들이 손모가지를 자르겠습니까? 손을 잡죠.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을 통해서 군대 내 성범죄를 일신하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면 결국은 군은 사기가 높아지고 여군들이 직무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차별이 없는 군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군대, 국민으로 존경받는 군대, 이런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 누가 널리 알리겠습니까? 국민TV 홍보지원단 국티 홍지에서는 사이버상에서 국민라디오 국민TV 콘텐츠를 확산시킬 1000명의 사이버 홍보대사를 찾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TV의 소중한 콘텐츠 확산, 공정언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착실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릴 아름다운 손길이 되주세요. 자세한 문의 이메일은 국민TVPR@gmail.com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그렇게 세게 하지 말고 이것저것 네. 쑤시지 마라 이런 압력 넣었다가 그건 아니다. 대법원까지 지금 무죄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네, 오늘 나왔죠. 예. 근데 지금 이거 1심, 2심, 네네. 이석기 전 의원 내라는 뭐 무죄와도 좀 비교해 볼 대목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두루두루 이런 생각이 묶어서 듭니다. 네, 정리 좀 네. 해주십시오. 1심, 2심에서 무죄를 이미 받았었고요. 네. 혹시나 했는데 이제 3심까지 무죄가 떨어진 겁니다. 예. 이게 우선 뭐 죄목 자체는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축소 은폐 의혹이라고 했고요. 예. 허위 발표라고 하는 이제 한 3가지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 반대쪽에 서 있는 게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 아닙니까? 예. 당시에는 이제 수서경찰서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과장이 이제 직급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에 재보선으로 이제 의원이 됐죠. 광주에서 네. 국회의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우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석기 전 의원 내라는 뭐 무죄와 비교해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내란 선동은 뭐 유죄로 나왔으니까 그것은 이제 죄가 있다, 유죄인 것이고요. 내란 음모는 무죄라고 대법이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죄는 그냥 쉽게 우리 국민들이 그럼 죄가 없다는 거구나. 근데 거기에 죄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하는 이유는 네. 이 아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이것에 죄를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이 헌법재판소 판결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황교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 모순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해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무죄라고 하는 한마디를 놓고 이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이제 종편 채널들이나 기성 미디어에서는 이석기는 무죄가 아니다. 다만 아로의 실체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형사재판의 이제 증거주의 원칙 때문이고, 예. 대신에 헌법재판소는 이제 민사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증거들을 인정하고 다 들여다봤다. 예. 그러니까 아로는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에 뭐 헌재 판결은 이제 없겠고 또 없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대법에서 무죄라고 이제 판결한 것들에 대해서 네. 대중 여론 혹은 민심이 과연 무죄로 인정을 할 것인가의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4가지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지난 2012년 대선에서의 네. 이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돼 있는 첫 번째 재판이거든요. 네. 2월 9일이 되면 다음 주가 지나게 되는데요. 설 명절 전에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그렇죠. 재판이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제 수사들이 계속 있는데, 예, 그 원세훈 재판건이 아주 핵심이죠. 예. 핵심이죠. 그게 네. 국정원의 개입에 대해서 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의 문제는 뭐냐하면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증거를 찾아냈고,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 현장 수사팀장인 수사과장인 권은희 과장이 이것은 혐의가 있다. 예.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를 미뤄주십시오 했는데 입을 닫게 하고는 그냥 이제 일요일 밤에, 그것도 3차 이 대선 후보 토론이 끝난 직후에 발표한 것을 다 봤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미디어로 공개된 거니까 이제 명백한 사실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모든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심증이 있는데 어쨌든 물증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러한 바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과,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일부 그 이후에 드러났죠.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군 사이버 사령부는 이 거의 뭐 2명의 이 사이버 사령관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이 군 법정을 포함해서 군 검찰에서도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추가 범행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냈고 기소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럼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왜 김영판 전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로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네. 오늘 그 권은희 의원의 이제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냥 간단한데요. 참담하고 답답하다. 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예. 왜 그랬냐 하면 지금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가 되면 예. 그러면은 이 간접 증거를 제시하고 증언했던 당시 권은희 전 이 수사과장은 허위 위증을 한 죄가 됩니다. 모해 위증죄라고. 네, 모해 굉장히 위증죄가 복잡한 되고요. 말. 예. 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게 또 이 김용판 전 청장이 마음을 먹으면 무고로 또 맞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모해 위증죄로 네. 바로 처벌될 수 있죠, 권 의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이제 보수단체가 고발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권은희 의원은 어쨌든 이제 법정에 또 나와야 되는데 예. 이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쌍방의 또 퍼즐을 맞춰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은희 의원은 어쨌든 오늘은 참담하고 답답하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중간 수사 발표와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밝혀진 수사 발표의 내용이 네. 서로 맞지 않게 법원에서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민들이 그 증거를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예. 당시에 이 3차 대선 토론이 끝나고 김용판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경찰이 내놓은 것은 아무런 당시 이제 국정원녀로 알려진 그 네. 김하영 네. 여직원 사건 아닙니까? 예. 아무런 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정황이 다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댓글 수가 뭐 두세 개 관련된 게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7만 건이 나왔다가 이게 수십만 건이 됐다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댓글들은 쏟아져 나온 상황입니다. 예. 국정원 개입에 대해서 다만 처벌 수위가 어디까지냐, 네. 실무선에서 끊을 거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밝혀낼 거냐, 이러한 이제 꼬리가 어디까지고 몸통까지 밝혀질까의 차이이지 네. 경찰에서 소급해 보건대 결과론적 이 추정으로는 예. 허위 발표를 한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네. 다만 지금 법원은 이제 김용판 전 청장은 의도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무리한 이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인데 무리한 여기에 대한 진실 공방은 전 계속 남게 될 것 같고요. 네. 이 대목은 오늘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석기 전 의원을 이제 같이 언급한 것은 3심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알겠습니다. 대법 판결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정황은 이제 진행 과정들을 예. 우리가 더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건을 함께 어우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답변이 길어진 점 청취자 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 별 말씀을요. 뭐 좀 네. 얼개가 복잡하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간단하네요. 네. 네, 사법부의 존재와 권위 그리고 권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2월 9일이던가요? 원세훈 씨 최종심이? 네, 맞습니다. 2월 9일. 2월 9일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명박 회고록 이게 또 파장인데 뭐 네. 자화자찬에 뭐 자기 면피하려고 이런 얘기들도 줄줄이 늘어났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극치죠, 극치. 극치예요. 자화자찬의 극치인데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퇴임 전에 아주 유명한 어록을 남겼죠. 뭐죠? MB께서 남긴 어록은 이제 역대 가장 완벽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그렇기 때문에 네네. 뭐 퇴임 후에 그 생각이 바뀌시지 않았으면 예. 어떠한 이제 지적들을 나열할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 구조 얼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이야기는 5년의 임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구구절절한데 대북 문제는 북한 탓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네. 그리고 이제 광우병 사태 촛불 시위는 이제 전임 정부의 탓이고요.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해놔서 자기가 뭐 어쨌다 그 좌파 얘기죠. 정부의 탓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미 FTA가 임기 말에 아주 극적으로 거의 이제 이 여당에 의한 날치기 처리가 되죠. 네. 이 대목은 야당 탓입니다. 아하.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협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재밌는 건 세종시 수정안을
정운찬 총리를 통해서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또 부결된 것은 네. 박근혜 당시 의원 이번. 탓입니다. 어허. 그리고 지금 이제 사자방 국조 때문에 이제 위기의 타이밍에 이 책이 나온 것이 절묘한데요. 네. 이제 사자방 중에 이제 자원외교, 방산 비리 얘기는 뭐 별로 들어있지 않고요. 네. 자원외교 부분은 이 한승수 MB 정부 초대 총리 탓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외교통이다 보니까 네. 해외 자원외교에 관심이 많았고 또 이제 본인도 사업가 출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의 정권을 줬고 만약에 아직은 이제 평가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퇴임 후 2년밖에 안 됐는데 평가할 시기가 아니다. 네. 어떻게 이 자원외교의 깊고 넓은 뜻을 2년 만에 다 헤아리랴. 한참 더 기다려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만약에 실패가 있었다면, 비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한승수 총리가 이 전권을 가지고 총괄한 것이다. 라고 또 이제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최평론가님. 네. 그러면 지금 여지껏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허수아비네요? 아닙니다. 이거는 저 사람 탓, 저거는 누구 탓. 그리고 자기는 지금 하나도 한 게 없으니까 책임질 거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게 허수아비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한데 네. 본인이 책임질 것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것이 4대강 사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인했어요? 잘못했다고? 네. 4대강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바마 대통령 등 해외 모든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재정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깜짝 놀라면서 네. 부러워한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하. 그리고 이 사자방 중에 이 4대강이 본인이 추진한 게 맞는데 이것은 이제 원류를 따라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너무나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이고 DJ 정부, 참여정부도 모두 이 예산들을 수십조로 수립해 놓고 있었으나 네. 감히 밀어붙이지 못한 사업을 이제 자신의 임기 중에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기가 막힌 효과를 냈냐면요. 당시에 이제 국제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리먼 브러더스 사태 등으로. 예. 그래서 이제 외환위기라고도 우리가 불렀고 이제 금융위기라고도 불렀는데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금융위기는 외생 변수로 터져나온 우리 경제에 굉장히 위험한 위해를 주는 이제 외부 요인이었고요. 예.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4대강 사업이었던 것인데 저는 그 중간에 메커니즘이 그 대목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좀 안 돼요. 벌써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전문 공개가 됐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예. 이 책이 이제 서점가에 깔리는 것은 2월 2일 공교롭게도 이제 여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날인데요. 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조간에서는 거의 모든 네,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매체들이 뭐 이제 각각 자신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보면 어쨌든 본인의 핵심 지적은 뭐냐 하면 4대강 사업을 통해서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이 한 줄로 요약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이게 시사평론을 하는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왜 4대강 22조 원을 투입한 것이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인지 이건 좀 경제학자들이 메커니즘을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람들도 못한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이제 샐러리맨의 신화 CEO에서 대통령으로 그런 이제 레전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역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저는 꼭 청문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국정조사에 이제 증인 출석을 해서든지 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청문회 근데 나오게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같은 스탠스로 가서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의 효과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매우 이 박근혜 대통령을 경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방아쇠 총구가 현 정부를 향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권 교체가 된 것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 됐기 때문에 MB 정부의 이제 국정 회고록이라고 한다면 전임 참여정부를 매우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대목이 일부 있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이 시민들이 청와대로 진입을 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할까 저어되어 명박산성을 쌓게 했는데
매우 이 평화적인 훌륭한 방법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찌 이 자원외교 등 이 퇴임 후 2년 만에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기상조다,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혼자서는 그렇게 이제 이 초법적으로 초월권을 가지고 네네.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우리가 흔히 유체이탈 화법을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예. 원조죠, 원조. 회고록에서 네. 정말 그 절정을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한 문학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총 800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800페이지입니다. 자원 외교에 관한 것은 딱 5페이지밖에 안 되더군요. 맞습니다. 잘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승수 총리 탓이고요. 예. 아주 재밌는 것은 네. 참모들과 매주 회의를 하면서 1년 반 동안 회고록을 쓰자라고 했는데 네. 향후 2권, 3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휴. 네, 지금 이것도 쓰시겠다는 800페이지 의지를 굉장히 불태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던데 네. 그렇게 두껍게 시리즈로 내겠다고요? 근데 나무가 그건 전 아깝네, 좋은 것 같아요. 나무가. 왜냐하면 퇴임하실 때 네네. 이 청와대 내에 비밀 자료들을 다 삭제하고 나왔거든요. 예. 그걸 뭐 뒤늦게 이렇게 이 출판가에서 책으로라도 좀 들춰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또 나름의 네네. 아주 훌륭한 자료로 역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최영일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 행간 지금 47분 45초 한 7분 8분가량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게시판을 잠깐 몇십 초 정도 보고 말씀을 드리죠. 쇠태우리님, 이명박 회고록이 2권 또 3권도 나오겠다고? 나무들 생존을 위해서 빨리 국립호텔로 보내자. 네. 아나무인님, 4대강 때문에 금융위기를 피했다. 네, 저도 이 말 들으면서 정말 경악했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부자 감세 그리고 담뱃값 인상 이런 걸로 금융위기, 경제구조 위기를 이런 걸로 모면하려고 한 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함께 주셨네요. 네. 다름과 닮음님, 김용판 씨에 대한 대선 개입 무죄 판결과 권은희 의원에 대한 수사는 마치 도둑과 사법부가 한패가 돼서 도둑 잡은 경찰에게 몽둥이질을 하는 꼴이다. 기가 막힌 비유십니다. 동의합니다. 여군, 특히 뭐 군내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견해 주셨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너무 당연한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오늘 제가 뉴스 행간으로 고른 것은 현행 건보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결국 고소득층 눈치 보기 때문에 문제의 수술을 뒤로 미룬 파렴치한 정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기사 앞대목 들으시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개편을 백지화했다. 오늘로 예정된 건보 개편을 위한 기획단 전체 회의를 하루 앞두고 1년 7개월 동안 준비해온 개혁 작업을 송두리째 없던 일로 만들었다. 정부가 마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송파 세모녀처럼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이자와 배당 등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 가입자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내용이었다.
연말정산 파문에 놀란 청와대와 정부가 45만 명의 반발을 우려해 백기를 든 것이다. 네. 지난 그저께 이틀 전 27일 저녁 오후쯤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세종시에서 기자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보도 시점을 좀 미뤄달라. 이유는 원래는 오늘 하게 돼 있었죠. 전체 기획단 회의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위 1.5%, 또 최대 6% 정도, 가구 수로 따지면 약 45만 가구입니다. 이 45만 가구에 대한 건보료는 좀 늘리겠다. 그 대신 하위 27%, 이른바 송파 세모니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깎겠다.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해당하는 69% 정도, 그냥 계산하기 쉽게 70%, 이들의 건보료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던 것을 발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부랴부랴 기자들 찾아와서 그거 좀 미뤄달라. 이유는 누군가가 더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도무지 걷잡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말은 안 했지만 연말정산 세금 폭탄을 두고 성났던 민심, 그로 인해서 크게 급전직하로 빠진 대통령 지지율, 이거 당연히 신경 쓰였겠죠. 그게 그저께 얘기고요. 어젯밤에는 세종시에 있던 복지부 간부들을 부랴부랴 긴급히 서울로 다들 올라오게 했습니다. 심야회의 열었습니다. 물론 예정에 없었습니다. 건보료 체계 바꾸는 것을 미루려는 것에 대한 최종 점검회의 및 향후 대책회의 정도였겠죠. 어제 회동은 극비에 붙여져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내일자에도 일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은 합니다만, 이 1년에 그저께 어저께 이 1년의 과정을 본 복지부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청와대에서 그거 백지화해라 이런 지시가 없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왜? 1년 7개월 동안 준비해온 것이었거든요. 그동안 전체 회의만 12번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을 걸고 내가 하겠다고 1년 7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장관이 이걸 미룬다거나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던 이른바 4대 개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건보료 개편 백지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개혁을 이끌고 갈 동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인 것이죠. 45만 명 잘 사는, 저 꼭대기 아주 잘 사는 45만 명한테 돈을 좀 더 받아서 602만 가구에게 도움을 주는, 즉 한 집에게서 돈을 좀 더 받으면 14집이 돈을 적게 내도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할 정도면 박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4대 개혁이 뒤뚱거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공무원 연금 요원합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불복하고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휘어잡을 수 있는 것은 청와대 정도밖에 없는데 청와대가 이런 정도의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개선조차 못하면서 무슨 개혁을 이끌겠다는 겁니까? 공무원들 저항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 개혁 제대로 못하면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아예 손도 댈 수 없겠죠. 개혁은 이렇습니다. 항상 저항과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리고 당장 표 따려고 하면 표 앞에 두면 개혁 못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 후 유일한 장점이 재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까 개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허송하다가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라면서 들어와서 한 첫 번째가 건보료, 누가 봐도 뻔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 그것마저 못 고칩니다. 개혁의 원칙이 훼손돼 버리니까, 한번 동력을 잃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진 자들의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결국 가엾고 헐벗은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의 고통만 연장되는 겁니다. 이게 박근혜 정권의, 현 정부의 민낯이자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야당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당, 청와대, 정부 탓할 거 없습니다.
원래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새 지도부 갖추게 되면 야당은 정치 파트와 정치 이외의 파트에서 할 일 어렵고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시대의 요청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네, 1월 29일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